자, 오늘은 좀 이제 깊은 얘기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전쟁은 불가피하다 5년에서 많아야 10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요, 말 그대로 지금 어, 거대한 지금 그 3차 세계대전이라는 틀 안에서도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구세력과 신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나름대로 둘 다 사실 제 생각에는 뭐 통제 사회로 가는 거는 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신세력이 밀고 가는 통제 사회가 그나마 좀 낫겠죠. 대안책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1984와 사이버펑크 2077 이 차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돈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 이제 AGI가 장착된 AI가 이제 일상에 어, 자리 잡히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내는 그 컨텐츠들, 동영상들, 뭐 미디어들, 노래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것처럼 그 과정 다음에는 뇌에 뭐 뉴럴링크 같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또 이제 또 다른 세계 마치 영화 아바타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텔레파시 같은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 아바타가 딱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어. 근데 어디 남극에다가 내 클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론이라기보다 AI. 남극에다가. 남극에다가 로봇을 만들어 놔서 내 뇌랑 그 남극에 있는 그 아바타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것처럼 음, 그런 기술들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사이버펑크 2077. 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이버펑크 2077 모델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이 고래 싸움의 새우들이 등 터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025년부터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그 어젠다 2030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2030년까지 그게.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앞으로의 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근데 이제 이 공산화가 되는 것들도 모르겠죠,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공산화라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처럼 하이브리드 식민지처럼 참 이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하이브리드 식민지인 걸 모를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대놓고 식민지였죠. 그래서 아 식민지구나를 느꼈을 텐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식민지는 뭐 정치적인 부분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산업군이 됐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딱 이제 잠식한 상황인데 그걸 또 먹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먹힌 줄도. 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제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 채널이 됐던 맘카페가 됐던 어디 뭐 여성 커뮤니티가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 땅까지도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식민지가 사실상 95% 정도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근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제 2024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입니다.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원래 완벽한 시나리오였으면은 해리스가 당선되는 그림으로 갔었어야 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변수가 생겨버린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다행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공산화는 막힌 거예요. 공산화는 왜 막혔냐? 공산화가 막히는 과정은 예전에 뭐라고 했죠? 말 그대로 예전에는 6.25 전쟁은 어떻게 공산화가 되려고 했죠? 남침, 기습 남침. 미군 철수가 됐고요. 군사력이 약했고요. 이제 소련이나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새벽에 기습 남침. 그리고 모든 땅을 미국이 지원 오기 전에 흡수해서 먹으려고 했으나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지면서 공산화가 막혔습니다. 자, 예전이었으면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아니고 진짜 그 말 그대로 전쟁이었는데
모든 땅이 흡수가 돼가지고 진짜 공산화가 될 뻔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하이브리드 식민지고 하이브리드 공산화인데 지금 이 공산화가 되기까지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사실상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란 말이죠. 아, 여기서 골치 아파진 거예요. 아, 제가 골치 아픈 게 아니고 공산화를 시키려는 세력들 입장에서 원래 2020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오토펜 대통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2040, 2024에는 해리스가, 그러니까 저는 작년까지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천천히 곱씹어서 살펴보니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 지금. 제가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국제 정세만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사실상 왜 트럼프 대통령 당선만으로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일단 생겼는지 아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군사력과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존 질서가 깨지는 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반군이나 뭐 시민혁명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SNS에 뭐 이제 해시태그 걸고서 뭐 반대하고 이런 거 말고 온라인상 반대하는 거 말고요. 원래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실패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사는 국가들은 잃을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남성성이 이미 거세가 됐고, 그리고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희생하는 시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주의, 초개인주의로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내 몸을 던져가지고 그러기에는 힘든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잘 살고 이럴 게 많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반대인 상황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이 카드는 이미 끝난 거죠. 이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과정들이 실제로 뭐 정교하게 이렇게 딱 펼쳐졌을 때 백업 되는 것들이 있잖아. 백업. 미군이 있으니까 백업 되는 게 있죠. 이게 홍콩이랑은 다른 거죠. 홍콩이랑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상 지금 시대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런 기회 정도는 있었으나 불가능한 구조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마가도 그걸 못했는데 어떻게 한국이라고 되겠어. 그쵸? 자, 근데 두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최후의 카드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전쟁이죠. 이제 구세력 신세력의 파괴 이후의 재창조.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파괴를 시켜버리고 이것도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존 질서가 깨지는 게 두 가지 중이라고 했죠. 이것도 깨지는 거죠. 전쟁이 딱 시작되면 전시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존의 질서가 깨지면서 여러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이제 분단 국가로 남겨져 있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이냐 하나의 대만이냐로 나뉘어져 있는 독립국가 vs 이제 그 대만이냐, 이제 대만이랑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이 대립 관계가 참 전쟁하기 딱 좋을 만한 명분이 지금 구간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일본에서 괜히 이렇게 샤라웃을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 카드만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도 없고, 리더가 생겼다라고 리더가 있을 거였으면 애시당초에 그 리더 그 이쪽을 밀어주는 세력들이 이 리더를 키웠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키웠을 수도 있고, 근데 조용히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카드는 사실상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왜 이게 왜 사실상 가장 신세력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냐면, 어쨌든 만약에 한국이라는 곳이
뭐 미국 옆에 붙어 있으면 몰라요. 미국 옆에 붙어 있으면 모르죠. 미국 그 밑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애시당초 미국 밑에 붙어 있고 그랬으면 이런 일들까지도 안 왔겠죠. 전 세계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관여하고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겠죠. 이제 뭐 조만간 발표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위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그 아까 그거 군사적인 그런 것들 말고 그것도 힘들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한판 붙자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했어야만 되는 건데 왜 해야만 되냐? 어찌 됐든 2027년까지 중국에서도 전쟁을 준비를 할 거니까, 이기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늘려나갈 거니까 2027년 뒤에 전쟁을 하나 그 전에 하나 무조건 전쟁은 나왔어야만 됐던 거예요. 큰 그림에서 동북아시아는 결판을 났어야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스테이블 달러가 수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 언어가 중국어가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영어가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저는 당연히 영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달러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달러가 공용 화폐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지 그런 것들을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뭐 USDT나 이런 것들 많이들 썼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카드가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앞으로 다가올 저희가 직면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 신세력과 구세력만의 싸움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이게 다가오면 공산화가 되는 게 막힙니다. 아이러니하게 공산화가 되는 게 막혀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만 좀 2027년까지 끌면 공산화가 완료가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전쟁이 난다? 그럼 공산화가 말 그대로 막히는 거죠. 6.25 때랑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죠. 6.25 때는 땅을 완전히 먹어가지고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던 반면에 지금은 전쟁 없이 하이브리드로 이제 공산화가 될 수도 있었던 과정에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변수가 생겼고 견제 세력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27년까지만 시간을 끌면 되는데 미국에서 일본에서는 갑자기 또 다케이치 총리가 이제 부추기고 있죠. 부추기는 건 아니고 뭐 전쟁 마치 뭐 준비한 거 들킨 것처럼 알아낸 것처럼 막 이렇게 기류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공산화가 막히는 전쟁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서 이게 핵심인데, 사실 최근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국채 있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용히 팔고 나간 것 같아요. 손바뀜이 일어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2위긴 한데 중국이 한국의 국채를 2배 정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평균적으로 누가 더 많을까요? 지금 현재 당연히 중국이 많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본의 타격을 입게 되면은 그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의 자본 머니 게임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투자했던 자본의 자산에 타격을 입게 된다. 뭐 단순히 몰수가 되지 않더라도 타격을 입게 되면 그것 또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머니 게임에서의 방어와 공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시기가 문제네요. 근데 시기가 문제.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저희 그 애국자 패밀리 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는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올해 초만 해도 그 일론 머스크가 한번 막 언급하고 할 때 그때는 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긴 했는데 한 3, 4월부터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 이제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건 그겁니다,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은요. 아마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 나름대로 통제된 전쟁이 될 거고 공산화를 막는 전쟁이 되겠죠, 사실상. 음. 거기서 괜히 어 저희 패밀리 분들이 희생되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어요. 이미 세력들은 힌트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서 피할 것들은 피해야죠, 사실. 그쵸? 그럼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서울 쪽을 중심으로 그쪽에 자본이 다 몰려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부동산의 움직임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갈 겁니다. 어, 많이 흘러갈 거고 일본이랑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어떤 식의 회색지대 공격이 될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미 북한에서 폭풍군단이 만들어진 게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예요. 이거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회색지대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1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2017년. 2017년에 창설된 거라서 창설이 2017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회색지대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훈련이 지금 8년 동안 되어 왔을 수도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도 참전을 해서 실전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 참가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다 번개 쪽으로 해가지고 경보병, 저격병, 항공육 전병, 해상 저격병, 항공 저격병 뭐 저격수들이 많아요. 뭐 길리슈트 입고서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뭐 이제 한국의 군복을 입고서 한국의 군인들과 북한의 군인들 이렇게 좀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그런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북한에서는 대화의 틀을 다 차단을 해버린 상태잖아요. 대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지대의 공격은 단순히 그런 이제 뭐 땅굴이나 EMP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사이버적인 공격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것도 다 던져가지고 하이퍼리퀴드 거래소 이런 데 던져가지고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안전 문자나 재난 문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해킹이 가능하고 전달되는 그런 수신되는 그런 안전 문자들을 북한에서 만약에 그걸 장악을 하면 그거를 변조해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도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쪽까지 장악을 하면 AI로 합성된 영상들이 송출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한번 굴려보죠.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현대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 뭐 드론이 됐던 이런 것들 스타링크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거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재난 상황인데 재난 문자가 북한에서 그것들을 그걸 레밍인가 제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가로채 가지고 다른 문자를 보내버릴 수도 있고 마치 뭐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것들 막 문자 보내듯이 그거를 가로채 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대전에서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참 최악의 카드긴 하겠지만 이 과정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승부가 나겠죠. 한반도가 통일하는 과정이 오기 전에 비로소 이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의 결여와 이런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은 이제 한국인들 포함해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는 아시아의 아메리카가 될 거란 말이죠. 아시아의 미국이 될 거예요. 통일 한반도가
아시아의 이제 아메리카가 될 거라서 여러 다인종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살 거예요. 통일 한반도가. 통일 한반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야겠죠. 그리고 경험을 해야겠죠.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통일 한반도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커지는데 땅덩이가 커지면 뭐에서 땅덩이가 커지냐? 당연히 전쟁 과정에서 커지겠죠. 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가 이제 한국이 그 한국에서 코리아 통일 한반도가 돼서 이렇게 넓혀지는 과정 중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인종들이 미국처럼 미국도 미국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나라에서 다들 와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아도 그렇게 될 건데 북극 항로가 이제 핵심이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50년이든 100년 사이클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 공산당도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국가 자체가 공산당이 자연스럽게 해체가 될 거란 말입니다. 소련이 근데 전쟁에서 패전 국가 돼서 붕괴된 건 아니잖아요. 소련이. 근데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 겪고 나서 미국이랑 일본이 승전국으로 돼서 이쪽을 해체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공산당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본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내부적으로 찢어져가지고 내부적으로 내전 나서 그렇게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 듣기 좋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프로파간다. 듣기 좋은 것들만 그냥 이렇게. 마치 비트코인 불장 온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 코인 쪽도 똑같아요. 작년부터 알트코인 불장 온다. 그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아시겠죠? 일단은 통일 한반도가 되겠죠? 땅덩이가 더 넓어집니다. 만주까지 더 넓어져요. 이거는 예전에 일본도 그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 태평양으로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연합체가 됐고 지금의 군사력이면은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그 트리거를 당길 때까지 압박을 넣을 겁니다. 빨리 이들이 트리거를 당길 때까지. 왜냐하면 전쟁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전쟁을 지금 해버리면 불리한데 트리거를 당길 때까지 압박을 방아쇠를 당길 거예요. 그 트리거가 첫 번째가 바로 이쪽이 될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트리거를 당긴다. 그래서 여기서 피할 사람은 여기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국에서 한국의 국채 미국보다도 더 많이 들고 있고 투자해놓은 자본들이나 이런 것들 다 많은데 이거 마치 홍콩처럼 이거 시간 한 2년 정도만 끌면은 이제 경제에 다 흡수할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북한에서 방아쇠를 당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면 투자해놓은 자산들이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도 2027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타격을 입어버렸으니 남아있는 카드는 이 TSMC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타개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이 구조를 앞당기도록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꼭대기에는 유대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한 번씩 역사를 보면은 이주하면서 살았어요. 이주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하면서 돌아다녔던 나라들을 엄청 크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키울 국가가 이 코리아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한반도가.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 같은 거라니까 이게. 흔히들 뭐 이제 깊게 가보면 뭐 이제 카자리아 뭐 이렇게 역사들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뭐 그런 거 너무 깊게 빠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뭐가 될지 그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쵸? 너무 음모론에 깊게 빠지면 안 좋습니다. 그 소설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두바이의 컨퍼런스 끝나고 그때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바이낸스가 뭐 한번 먹을 것들 한번 좀 챙겨주고 갈지 그 뻔히 보이기는 하는데 시기가 참 문제네요. 시기가 오히려
빨간 약을 먹은 게 더 머리가 아픈 상황이네. 그쵸?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쵸?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몰랐다가 제 알트코인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전에 과거의 불장 사이클과 다른 사이클, 자금의 흐름이나 규모도 달랐던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던져주는 말들만 듣고서 알트코인 불장 가자 해서 1년, 2년 버텼는데 알트 폭락했죠. 그렇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좀 낫기는 하겠네요. 조금은 그 암울한 좀 미래가 있긴 하더라도. 저도 작년에 알트코인 불장 없다 했는데 욕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30개에서 40개 정도. 왜냐하면 그 욕하는 사람들은 뭐 댓글 부대도 있겠지만 이미 들어가 있어서 물린 상황이었는데 알트 불장 없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잘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안 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북아시아 전쟁은 무조건 필연적인데 뭐 전쟁이 안 난다, 미군이 있는데 전쟁을 어떻게 하냐, 북한에서 뭐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전쟁을 왜 하냐, 그런 관점 자체를 생각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뭐 서로 싸우다가 공산당이 해체가 된대.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쿠데타 나가지고 권력 싸움 하다가 대체가 된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서로 지들끼리만 싸우다가 이렇게 붕괴되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그럴 바에 내부의 적을 외부로 돌리겠죠. 외부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좀 긍정론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실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팩트거든, 팩트. 무조건 필연적으로 오거든요. 필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 뭐 국보법이랑 이런 것들 뭐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홍콩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홍콩은 근데 미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카드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딱 이 구조가 맞을 겁니다. 여기서 강력한 도발을 해야지만 여기서 자본 타격을 입게 되고 중국도 그러면 투자했던 자본들이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 사이에 반사이익을 TSMC가 가져가면서 엔비디아랑 TSMC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반사이익을 얻으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2027년에 또 이제 사연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키워드로 나오겠죠. 시진핑 주석, 시진핑 주석 사연임을 위해 전쟁 강행, 대만, 흡수 전쟁 이런 식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그것들을 권력을 다시 재편하기 위해서 타개를 한다라는 명분하에 그 구조가 그려지려면은 이게 구조가 그려지려면 요렇게 이거 무조건 필연입니다. 필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게 필연이에요. 필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들이 다 힌트가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이 없는데 왜 지지를 많이 하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상의 SNS 커뮤니티 계정들이나 가짜 계정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침투한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침투를 해서 그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전에 그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불법 체류자로 오랫동안 존버를 하면은 이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줬던 적이 있어요. 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나눠줬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걸 다 막아놨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 체류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왜냐하면 이들을 챙겨주니까. 불체자들을 챙겨주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의 미국 상황은 다른 심각한 문제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공백이었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 이 넓은 땅덩어리에. 근데 지금은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유사시에 내전과도 같은 사보타주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지에는 미군의 이제 군사력을 좀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사실상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미사일을 쏘는 서로 전쟁하는 과정들만 없으면은 이 내부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내부 문제만. 그리고 미국이랑 러시아랑 대전쟁 할 거다. 그것도 다 페이크예요. 페이크. 프로파간다. 여기 둘은 사실 연합관계인데 트럼프랑 푸틴 대통령의 연합이라니까. 연합. 군부 세력은 연합이라니까. 이 둘이 싸울 일은 없습니다. 싸울 일은.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내부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걸러낼지 그 문제예요. 그게 이제 내전 상황과도 같이 올 때 그 민주당 그냥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불체자들이 섞여가지고 그걸 지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제1의 내전이 발생하겠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팔란티오. 그걸 백테스트를 어디서 굴려볼까? 딱 있네 여기. 딱 여기 있잖아 이게. 여기서 백테스트 굴리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팔란티어로? 그러면은 이제 한국을 어느 정도 이제 군부에서 좀 통제가 실제로 될 수도 있어요. 유사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북한의 이렇게 강력한 도발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이 한 번에 만약에 점령을 당해요. 수도권만.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 수도권만 점령하면 되거든요. 수도권이랑 데이터 센터 있는 송도랑 여기 송도랑 해가지고 이쪽 수도권 지역을 점령하면 한국의 모든 경제가 다 몰려있는 곳들인데 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지역들도 뭔가 뭐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평택 미군기지만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게. 평택 미군기지만.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 전작권은 그래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도시들이 통제가 될 거예요. 통제가. 제가 그거 하나 좀 비슷한 내용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꼭 보세요 한번. 앞으로 다가올 그게 소행성 충돌인가? 소행성 충돌 넷플릭스 그 비슷한 게 있거든요. 군인들이 통제하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종말의 바보. 종말의 바보다. 자 이거 있어요 이거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종말의 바보라고. 이거 있죠 종말의 바보. 이거 한번 넷플릭스 결제 되셨으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아마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은 미리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 기생충의 메타포라든지 오징어 게임 메타포 이런 것처럼. 이 종말의 바보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자 어찌됐든 오늘 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